67장 좌자에게 골탕 먹는 조조. 그 후로 며칠 뒤 조조는 왕궁의 완성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황제가 있는 궁궐보다 더 화려한 왕궁이 완성되자 기분이 좋아진 조조는 신하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어요. 이때 어디선가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겨우 여기 와 있었군. 조조와 신하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니 나무로 만든 신발을 딸그락거리며 조조를 향해 걸어오는 좌자가 보였어요. 좌자는 조조와 신하들을 쑥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 온갖 귀한 음식들이 여기다 모여 있군. 그래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즉시 마련해 주겠소. 좌자의 말에 잘됐다 싶었던 조조는 손뼉을 치며 대답했어요. 용의 간으로 국을 끓여 먹고 싶은데 네가 용의 간을 구할 수 있느냐? 조조의 대답에 좌자는 빙그레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말을 마친 좌자는 붓을 들어 먹을 흠뻑 묻히고는 하얀 벽에 커다란 용 한 마리를 그렸어요. 용을 다 그린 좌자는 붓을 내려놓더니 자신이 그린 용을 향해 있는 힘껏 손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용의 배가 쩍 갈라졌어요. 좌자는 손을 뻗어 갈라진 용의 배 사이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을 끄집어냈어요. 좌자가 요리사를 불러 용의 간을 건네주며 국을 끓여오라 말하니 조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저 간은 네 놈이 소매 속에 감추어온 곳이 아니냐. 좌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꽃도 피지 않는 한겨울이요. 대왕이 원한다면 무슨 꽃이든 바치겠소. 조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는 모란꽃을 좋아한다. 좌자는 빙그레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문제없소. 좌자는 군사를 시켜 커다란 화분을 가져오게 하고는 물을 한 잔 들이켰어요. 입안에 물을 머금은 좌자는 화분을 향해 힘껏 내뿜었어요. 그러자 빈 화분에서 모란 줄기가 솟아오르더니 단번에 모란꽃 한 쌍이 활짝 피어났어요. 좌자는 잔치상에 놓여있는 생선회를 보고는 말했어요. 생선회라면 송강에서 잡은 농어회가 제일이요. 좌자의 말에 조조는 거만하게 물었어요. 송강은 이곳에서 400km나 떨어진 곳인데 네가 송강의 농어를 구해올 수 있단 말이냐. 좌자는 빙그레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좌자는 군사를 시켜 낚싯대를 가져오게 했어요. 좌자가 정원 안에 있는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니 낚싯대 끝에 수십 마리의 농어가 줄줄이 매달려 올라왔어요. 이 모습을 본 조조는 억지를 부렸어요. 그것은 원래 연못 안에 있던 농어가 아니냐. 내가 그런 일에 속을 줄 아느냐. 좌자가 대답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농어는 아가미가 2개이지만 송강의 농어는 아가미가 4시오. 이 농어의 아가미가 몇 개인지 대왕이 직접 확인해 보시오. 좌자가 조조를 향해 냅다 농어를 집어 던지니 화들짝 놀란 조조가 고개를 돌려 날아오는 농어를 피했어요. 조조의 옆에 있던 신하가 바닥에 떨어진 농어를 살펴보니 농어의 아가미는 정말 4개였어요. 좌자가 말했어요. 송강농어에는 생강을 넣어야 맛있지요. 조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강도 구할 수 있느냐? 좌자는 빙그레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좌자가 신하를 시켜 황금으로 만든 화분을 가져오게 하고는 옷을 벗어 화분을 덮었다 다시 걷어냈어요. 그러자 황금 화분에 생강잎이 하나가득 솟아 있었어요. 좌자가 화분을 들어 조조에게 바치자 조조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분 속에 있는 생강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진짜 생강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화분 안에 조조가 지은 맹덕신서가 들어있었어요. 맹덕신서를 본 조조가 어리둥절하자 좌자는 술을 한 잔 가득 부어 조조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술을 마시면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수 있소. 조조는 술에 독이라도 있을까 의심되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네가 먼저 마셔보아라. 그러자 좌자가 술잔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반으로 가르니 놀랍게도 술잔 속에 든 술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좌자는 술의 반을 훌쩍 마시고는 나머지 반을 조조에게 내밀었어요. 조조는 얼굴을 찌푸리며 술잔을 뿌리쳤어요. 저리 치우지 못하겠느냐. 좌자는 아무 말 없이 조조가 뿌리친 술잔을 휙 던졌어요. 공중에 솟아오른 술잔은 곧 하얀 비둘기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조조와 신하들이 넋을 놓고 비둘기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보니 좌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눈앞에 좌자가 사라지자 조조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요망한 영감탱이가 어디로 갔느냐? 이 영감탱이를 살려두었다간 훗날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당장 이놈을 잡아 죽여라. 조조는 허저에게 군사 300명을 주며 좌자를 뒤쫓겠어요. 허저가 말을 몰아 성문 쪽으로 달려가니 저 앞에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좌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허저는 좌자를 향해 급히 말을 몰았지만 이상하게도 좌자와의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어요. 허저가 얼굴을 붉히며 말에 힘껏 채찍질을 했지만 좌자와의 간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어느새 허저는 산속을 달리고 있었고 어린 목동이 한 무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어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염소 떼에 당황한 허저는 염소를 향해 다급하게 화살을 쏘았어요. 허저는 쓰러지는 염소들 틈을 헤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좌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화가 난 허저는 닥치는 대로 염소를 잡아
내리쳐 죽이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동이 눈물을 글썽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목이 부러져 죽어있던 염소 한 마리가 목동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얘야, 염소는 모두 살려줄 것이니 울지 마라. 염소가 말을 하니 겁에 질린 목동이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염소는 도망치는 목동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야, 놀라지 마라. 네 염소는 모두 살았으니 데리고 가거라. 목동이 멈추어 뒤를 돌아보니 좌자가 염소 떼를 끌고 빙그레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목동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한 목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좌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좌자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이를 갈며 온 마을에 좌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이게 하고는 좌자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알렸어요. 좌자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온 마을에 붙인 다음 날 업군 땅 곳곳에 애꾸눈의 한쪽 다리를 절며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은 노인 수백 명이 딸그락거리며 떼를 지어 몰려다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조조는 좌자와 모습이 똑같은 놈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두라 명령했어요. 그래도 화가 덜 풀렸는지 조조는 직접 군사 500명을 끌고 가 좌자와 모습이 똑같은 놈들의 목을 모두 베어 죽였어요. 그런데 조조를 기절시킬 만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머리가 떨어진 수백 명의 좌자의 목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라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이윽고 하나로 뭉쳐지고는 한 명의 좌자로 변했어요. 제 모습을 갖춘 좌자는 하늘을 나는 학을 불러 훌쩍 올라타고는 깔깔거리며 조조를 비웃었어요. 어리석은 조조야, 경자년을 기억해라. 그 애가 바로 네 놈이 죽는 해이다. 조조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악을 썼어요. 저 죽일 놈, 여봐라. 당장 활을 쏘아 저 영감탱이의 주둥아리를 뚫어라.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화살을 쏘니 갑자기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와 동시에 바닥에 널브러진 수많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떨어진 자기 머리를 주워들고 조조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컥컥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좌자에게 크게 혼이 난 조조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어떤 약을 써보아도 효과가 없으니 허창에서 허지라는 신하가 병문안을 왔어요. 대왕의 병은 도술로 얻은 병이라 도술을 부리는 사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조조가 헬쓱한 얼굴로 물었어요. 내 병을 고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 허지가 대답했어요. 이곳과 가까운 곳에 관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미래의 일도 귀신같이 알아맞힌답니다. 관로를 불러 대왕의 병을 살펴보게 하십시오. 관로는 어려서부터 앞니를 잘 내다보는 아이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한 번은 마을의 관리가 관로를 불러 시험했어요. 관리는
바늘구멍 하나 없는 상자 3개를 내놓으며 관로에게 물었어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힐 수 있느냐? 관로는 상자를 쓱 훑어보고는 손으로 각각의 상자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암수 한 쌍 정답게 날개를 펴니 이 안에는 제비알이 들어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집에 문이 많으니 이 안에는 벌집이 들어있습니다. 어두운 밤 조용히 웅크려 있다가 그물에 걸린 먹이로 배를 채우니 이 안에는 거미가 들어있습니다. 관로가 말을 마친 후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관로의 말대로 제비알과 벌집 그리고 거미가 들어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가로이 길을 걷던 관로는 수레를 끄는 한 젊은 청년과 마주쳤어요. 관로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오? 청년이 대답했어요. 저는 조안이라고 하며 19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관로가 대답했어요. 나는 관로라고 하는데 그대의 눈썹을 보니 죽을 때가 다가왔구려. 안 됐지만 앞으로 사흘밖에 못 살 것이오. 관로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리자 깜짝 놀란 조안이 관로를 쫓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부탁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늙은 아버지는 누가 보살펴 드린단 말입니까?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조안이 슬피 울며 매달리자 관로는 헛기침을 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좋은 술 한 병과 사슴고기를 준비해 남산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큰 나무 아래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이 바둑에 정신이 팔린 사이 무릎을 꿇어 술을 따라드리고 사슴고기를 상에 올리시오. 노인들이 술과 고기를 다 먹으면 그때 노인에게 절을 하고 살려달라 하시오. 조안은 기뻐하며 관로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다음 날 조안은 술과 사슴고기를 가지고 남산으로 올라 한참을 걸었어요. 남산 끝에 다다르자 관로의 말대로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 둘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남쪽을 바라보며 앉았는데 부리부리한 두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북쪽을 바라보며 앉았는데 하얗고 고운 피부에 한눈에 보아도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조안은 두 노인 옆으로 살그머니 다가가 술과 사슴고기를 상에 올렸어요. 두 사람은 조안이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바둑에 빠져 조안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바둑에 빠져 있던 두 사람은 자기들도 모르게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말았어요. 이때를 기다렸던 조안은 두 노인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두 노인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조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관로라는 놈이 또 허튼 짓을 했구나. 우리가 이미 술을 다 받아 마셨으니 할 수 없지.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투덜대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가슴속에 품은 책 한 권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조안에게 말했어요. 내일 모레면
네 나이가 19이니 마땅히 죽어야 하나. 내 너의 나이를 99으로 고쳐놓겠다. 앞으로 99살까지 살 것이다. 너는 돌아가거든 관로에게 전해라. 한 번 더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 우리에게 혼날 것이라고 말이다. 말을 마친 두 노인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 학으로 변해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조아는 관로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었어요. 조조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 관로를 불러오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관로가 왕궁에 들어오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관로에게 물었어요. 내 얼마 전 좌자라는 놈을 만난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에 힘이 없소. 어떤 약을 써보아도 효과가 없는데 그대가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 들어 그대에게 내 병에 대해 묻고 싶어 불렀소. 관로는 조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시원스럽게 대답했어요. 대왕의 병은 도술에 놀라 생긴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관로의 말에 조조는 마음이 안정되었고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며칠 후 관로의 말대로 병이 다 나은 조조는 관로를 다시 불러 물었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소? 관로가 대답했어요. 대왕께서는 아끼는 장수 한 명을 잃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 조조가 다시 물었어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소? 관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왕의 후손들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송건과 유비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관로가 대답했어요. 송건은 대장한 사람을 잃을 것이며 유비는 조만간 대군을 거느리고 대왕의 땅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조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후 송건이 있는 강동 지역으로 보냈던 첩자가 돌아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강동의 노숙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번엔 유비가 있는 곳으로 보냈던 첩자가 돌아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앞세워 우리 땅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조조는 관로의 말이 척척 들어맞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조조가 유비와 맞서 싸우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갈 준비를 하자 관로가 말렸어요. 허창에 큰 불이 나 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이니 대왕께서는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관로를 믿었던 조조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관로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구나. 장수 조응은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하변으로 가 장비와 마초에 공격을 물리쳐라. 하우도는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허창으로 가 큰 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라. 장수 왕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 허창의 군사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 조조의 명령에 조조의 책략가 사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왕필은 술을 좋아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총사령관으로 마땅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왕필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의 충성심을 믿는다. 사마이는 조조의 말에 반대하지 못하고 물러나왔어요.